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전필제 김종직과 태계 이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김기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태계는 전필제를 어떻게 팽했느냐를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검토하느냐 하면 그 조선 유학사에서 아주 이제 그 큰 권위를 가진 그 태계의 말이 후세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태계 이후 전필제를 그 문장가로만 몰아가려는 여론이 조성되었는데, 사실 전필제는 조선 도학의 정맥을 이은 도학자, 즉 성리학자이죠. 그런데 의외로 전필제를 문장가로 몰아가려는 여론이 그 조선 중기부터 일부에 의해 조성되었었어요. 이때 태계가 한 전필제에 대해 내린 평가가 결정적 그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계는 과연 전필제에 대해서 뭐라고 평했을까? 자, 이것을 이제 검토해 보는 것은 전필제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조선 전기 그 유학사를 이해하는 데는 얼마간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태계는 본의와 달리 전필제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전필제 김종직은 성종임금, 그리고 남효원, 홍기달 등 동시대 인물들에 의해 도학가 문장을 겸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태계도 이 평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계가 특정의 상황과 특정의 조건 위에 일시적으로 그 전필제를 문장가로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 일부 후학들이 전필제를 문장가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여론을 조성해서 전필제의 본래 모습을 심각히 이제 왜곡시켰었죠. 자, 그러면 우선 조선 전기의 학풍, 전필제가 활동했던 조선 전기의 학풍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필제가 살았던 조선 전기의 학풍을 보면 이때는 그 원대에 수입된 소학 실천을 중시한 그 허영학파의 북방주자학과 호원정몽주에 의해 명초에 남방에서 수입한 의리학 중심의 남방주자학이 결합된 그 실천 체득의 학풍이 대세를 이루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론을 중시하지 않지요. 이러한 학풍은 정주 이후 불필저수를 천명한 남명조식에까지 개성이 됩니다. 정주 이후 불필저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자와 추자 이후로는 저수를 필요치 않는다. 왜? 정자, 추자가 이미 성리학 이론을 이제 완벽히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후학들은 열심히 실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천 그리고 체득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죠. 이론을 연구하고 저술을 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 속에 정주 이후 불필 저술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남명조식이 한 말인데, 여기서 본다면 그 남명조식 이전 조선 전기의 학풍은 저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학풍이 유행을 했었다. 그게 그때의 주자학이었어요. 후세에서 말하는 또 그런 주자학과 또 색깔이 약간은 다르죠.
자, 후세에, 즉 이론 중심의 주자학은 태계 이황이 50세에 주자대전을 접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죠. 남명은 태계의 이러한 학풍을 이름을 훔치고 사람을 속인다, 도명기인이라는 말로 강력 비판했습니다. 물 뿌리고 마당 쓰는 그것도 제대로 힘쓰지 않으면서 무슨 고매한 이론을 지어내어서 이름을 훔치고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는가 하면서 강력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었죠. 자, 그러니까 남명이 볼 때는 그 자기와 또 이전에 했던 학풍과 새롭게 이제 이론 중심의 그런 이제 주작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반대한 것에서 본다면, 반대한 남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두 학풍은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본다면 조선전기의 학풍은 태계 이후의 이론적 심화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조선전기의 학풍 말이죠. 그것은 이와는 다른 독립적이고 완성된 학문체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그 남명의 태도에서 볼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도 선종과 교종이 있죠. 선종은 이제 바로 깨닫고 체득하는 것이죠. 이제 교종은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은 조선종기는 따진다면 직접 바로 도에 들어가는 그 선종에 가깝고, 조선중기는 좀 이론적인 부분에 좀 매진하는, 물론 뭐 실천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래도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죠. 이론적으로 매진하는, 말하자면 교종과 좀 비슷한 그런 그 색채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태계 이황의 전필제관, 그러면 이제 태계 이황은 전필제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 말이죠. 자, 유독 태계 이황의 전필제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부에서 전필제를 일개의 문장가로 몰아갈 때, 그때는 어레껏 태계가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조건 위에서 한 일시적인 말을 그 근거로 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말 태계는 뭐라고 했을까? 예,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태계는 한원당 김경필의 경현록을 편찬하는 특수한 상황, 태계 이황과 그 제자 구암 이정이 이제 공동으로 경현록을 이제 편찬하게 되었죠. 경현록은 그 한원당 김경필에 대한 그 문집이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한원당 김경필과 관련된 기록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인데, 이것은 이제 한원당을 추승하려는 장차는 이제 문묘 배양까지도 이제 뜻을 두고 그렇게 이제 편찬을 한 그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원당을 위해서 이제 그 경현록을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전필제와 한원당을 이제 대비시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필제는 그 문장가 문집에 문장이 많으니까 문장가다. 그 대신에 한원당은 고정할 길은 없지만 아마 실천에 돈독했으니 한원당은 도학자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했습니다. 추측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추측이지만 한원당은 도학자다, 전필제는 문장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한원당을 위하는 경현록을 편찬하는 특수한 입장 위에 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전필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아니고 문집에 근거하면이라는 분명히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문집을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지. 즉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조건 위에서 전필제를 문장가로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태계가 전필제를 문장가로 평한 것은 경현록 외에도 또 경현록을 편찬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쓴 그 이정에게 주는 별지, 태계집 권 22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경현록 편찬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필제는 문집에 문장이 많으니까 문장가고 하는당은 도학자다. 뭐 이렇게 그런 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퇴계 선생 은행록에서도 전필제를 문장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모두 문집을 보면, 문집에 근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즉 문장가로 본 것은 전필제에 대한 종합적, 전면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실천 중심의 학풍이라 그것이 유행했죠. 그러니까 성리 이론을 문집에 남기는 그런 풍토가 없었어요. 전필제의 경우는 시문에 능하니까 다른 현자들에 비해서 보너스로 시문이 더 붙어 있는 거 그것뿐인데, 그런데 그 보너스로 붙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전필제의 본질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전필제의 시문은 거기에 도를,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필제는 시문으로 말하자면 그 형식으로 성리를 저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실천 중심의 학풍이라 성리 이론을 문집에 남기는 풍토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 학자들에게 성리 이론의 유무를 묻는 것은 조선 유학사의 흐름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조선 후기보다 이론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원시적인 아주 발전 덜 된 그런 주자학이다, 그런 성리학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풍토가 다르다니까요. 자, 성리 이론은 공자 맹자도 남기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공자 맹자도 그냥 뭐 문장가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전필제에 대한 퇴계의 최후 정론은 무엇일까? 퇴계도 성종 등의 기존 인물들처럼 전필제를 도학과 문장을 겸했다고 평했습니다. 자, 그 예를 보면 공식 자료인 퇴계집에 보이는 아까 이제 기록들은 경현록이나 또 그 경현록을 쓰는 가운데에 주고받은 이정에게 주는 별지는 또 그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퇴계선생 은행록, 이것도 퇴계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인 퇴계집에서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말은 이제 퇴계의 이제 거의 말년 가까울 때 했던 말들이에요. 자, 그게 퇴계집에 뭐라 했냐? 전필 문기쇠 구도 연기정이라. 이건 퇴계집 권 1에 있습니다. 전필제는 문장으로 새한 세상 일으키시니 도를 구하는 사람이 그 뜰에 가득하였네. 아니, 도가 없는데 무슨 도를 구하러 전필제의 뜰에 그 문화에 모여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 도를 같이 겸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전필 사문 백세명 연문소도 덕홍생. 자, 이것은 권 2에 있습니다. 전필제 사문은 이것은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이런 이제 서성, 그 다음에 이런 서성의 문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필제가 주어이기 때문에 서성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전필제 사문은, 즉 서성님께서는, 자, 이것은 다른 문집에 보면 다 서성으로 나와 있어요. 서성으로. 자, 전필제 선생은 백세의 이름 높으니 연문소도 덕홍생이라. 문을 따라서 도의 거슬로 도달하여서 큰 선비, 이게 큰 기러기 홍자니까 크다는 말이죠. 큰 선비를 얻었네. 자,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전필제의 그 사문을 문화생으로 봐버려요. 문화생이 백세의 이름 높으니. 그럼 그 문화생이 그를 타고서 도에 도달하여 문화생이 큰 또 선비를 얻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필제를 이제 문장가로 이제 치부하고 도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죠. 이것은 전필제에 대한 시기 때문에 전필제 선생님은 백세에 이름나니 전필제가 문을 타고 도에 거슬러 올라가 여러 한원당이나 일도나 타경이나 뭐 이런 선비, 큰 선비를 얻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가원 선생도 그렇게 했죠. 문장 도학 그 연원에 누굽니까? 전필제를 말하는 거죠. 문장 도학 그 연원에 큰 선비 많았으니 여러 선비를 얻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국역 태계전서 태계학연구원 1991년에 나온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황의 별세 3년 전에 지은 예림서원 상향 충문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학과 문장을 겸했다고 평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퇴계가 돌아가기 3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최후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충문은 다음과 같아요. 선사 문충공 전필제 김선생 보기. 자, 돌아가신 선생님 문충공 전필제 김선생께 보기. 자, 엎드려 아래입니다. 이 뜻이죠. 자, 뭐라고 했냐? 품정규벽 생차동토라. 자, 규벽으로부터 이것은 이제 그 학문을 주관하는 천상의 별입니다. 자, 규벽으로부터 정기를 품부받아서 이 동쪽 나라 조선에 태어나셨습니다. 학문연심 문장 고고. 학문은 깊으시고 문장은 고고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말했잖아. 학문과 문장. 이때 학문은 도학 또는 성리학을 말합니다. 주자학, 다른 말로 도학, 성리학이 깊으시고 문장이 고고하십니다. 영수 당시 산도 후세. 당시에는 영수이시고 사림의 영수이시고 후세에는 태산북도이십니다. 선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이거 두 개지 당시의 영수고 또 더 큰 찬사가 뭡니까? 태산북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또 다른 자리에서도 그 황준양에게 주는 편지에서도 전필제를 태산북도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실로 한 거죠. 여기서 한 번 한 소리가 아니고 다른 글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후세에는 태산북도이십니다. 개우무공 오도불체. 무공이 저희들을 또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오. 오도불체. 우리 도를 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문장이 아니고 우리 도를 쇠하지 않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충문은 돌아간 영혼에게 하는 소리인데 여기서 그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영혼을 모독하는 짓이니까. 옛날 선비들은 글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놓는 것도 그 명분에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필제를 칭송하고 싶으면 이 학문이란 말을 또 빼버리고 길도자 빼버리고 태산북도 떼버리고 당시 영수 이런 말 빼버려야죠. 다른 말로 그럴싸하게 이제 꾸며줄 수 있죠.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 학문, 오도, 그리고 태산북도, 영수. 이건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글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볼 때 퇴계는 전필제를 어떻게 보았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전필제에게 사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퇴계는 정확하게 전필제를 평가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후학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한때 했던 말을 그게 퇴계의 정론인 것처럼 그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여론을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을 이제 조성한 것, 그 후학들이 문제인 것이죠. 퇴계의 전필제에 대한 최후 정론은 도학과 문장을 겸한 인물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일부 후학들은 이 후학들은 한원당 김갱필을 문묘에 배양시키고자 활동하던 그런 인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태계의 최후 정론을 무시하고 전필제를 문장가로 모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짜놓았던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키고 그것에 의거해서 글을 쓰는 그런 연구가들이 지금도 적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전필제를 문장가로 고착시키고자 조의제문을 짓고 세조조에 출사하였기에 태계가 전필제를 문장가로 팽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태계는 이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틀렸고요. 조의제문과 세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조의제문은 문종 1년 이전 유생 때, 즉 영산훈도가 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때 지은 겁니다. 영산훈도라고 하는 것은 영산한교에서 글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 말이죠.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유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산훈도가 되기 이전 그때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는 언제냐 하면은 연보에는 그 16세에 영산한교의 그 훈도로 임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뒤입니다. 해당고에는 전필제의 청년기의 시를 모은 시집입니다. 그 해당고에는 21세에 취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생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21세 이전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21세 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16세 때로도 볼 수 있습니다. 16세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범위를 잡아서 넉넉하게 볼 때, 이제 취임한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제 21세가 되죠. 자, 그래. 이 조의제문은 이제 문종 1년 이전 유생 때 지었기 때문에 세조의 일과는 무관하죠. 문종 1년 때는 단종도 없었고 세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이나 세조의 일과는 무관한 일반적 군신윤리에 대한 글이죠. 출사한 것은 전필제가 출사한 것은 세조 5년에 처음 하여 불사이군을 범한 적이 없지요. 세조 앞에 문종이나 단종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조 조정에 출사하는 것이 저리를 훼손한 게 아니죠. 불사이군을 범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조의 불미한 일은 그것은 왕가 내의 일이죠. 그래서 국가 자체가 바뀌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조 5년에는 세조는 그때 엄연히 조선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5년이나 지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또 전대에 배설한 적도 없는데 굳이 배설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자는 글을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치인에, 즉 백성을 편안케 하는 그 일에 나가는 것이 유자의 본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조 5년에 배설에 나간 것은 출처의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남효온, 이원 등 강직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 않았겠죠. 특히 남효온은 생육신이죠. 생육신. 이원은 박평년의 외손자입니다. 박평년은 사육신이죠. 그러니까 생육신, 사육신과 연계된 사람들도 전필제를 지극히 존경하면서 그 문화에 모여 들었었어요. 남효원의 경우 천년에 한 사람 김전필제다 이렇게 했거든. 그 영남노시의 천재 1인 김전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은 전필제의 시호를 이제 문충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글을 올리기를 정심의 학문을 일으켜서 후세에 도학을 전한 인물이기 때문에 문충이란 시호를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화 때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 글을 썼다고. 그럼 죽는 순간에도 그러한 글을 쓴 것을 후회하거나 또 그러한 글을 부정하지 않았죠. 그 정도로 전필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 두 인물은 보였고, 기타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조의 일을 가지고는, 세조 조정에 출사한 일을 가지고는 아무도 그 당대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조이제문의 진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계는 애당초에 조이제문을 짓고 세조조에 출사하였기에 그 태계가 전필제를 문장가로 팽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애초에 조이제문과 관련해서 그 전필제에 대해서 태계는 애초에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제문을 짓고 세조조에 출사했다. 이거 마치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상해서 말을 지어냈지만,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이제문은 세조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지었던 글이죠. 그러니까 조이제문과 세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상상으로 이제 끼워 맞춰서 이제 뭔가 또 전필제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태계의 말을 빌려서 짰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는 태계의 권위를 빌리려다가 결국 태계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태계의 정조부는 무인으로 세조의 등극을 돈 공으로 원종공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고문서 자료관 1459년 이정공신록건 안내정보를 참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출처 의리를 범한 적 없이 세조조에 출사한 전필제를 태계가 과연 부정적으로 볼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율 배반이 되는 것이죠. 태계는 조이제문과 관련하여 전필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일체 없습니다. 태계를 끌어들여 학문이나 출처로 전필제를 때리는 일부의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왜곡이 왜곡을 낳아 거짓의 숲이 아주 무성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 태계는 전필제를 도학과 문장을 겸한 인물로 팽했다. 태계뿐 아니라 전필제 당대로부터 줄곧 이것은 유지되어 왔던 평가였지요. 그러나 태계가 특수한 상황과 조건 이외에서 일시적으로 문장가라고 하는 것을 일부 후학들이 그것을 정론으로 삼아가지고 도학의 정맥을 이은 전필제를 일개 문장가 또는 관로문인으로 추락시키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계의 본의와는 다르게 전필제는 태계의 일시적인 그 말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게 태계의 본뜻은 아니죠. 태계는 전필제를 살아서는 영수요, 돌아가셔서는 태산복두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그런 말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선비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태계는 보냈었어요. 완전한 도학은 수기와 치인을 겸해야 한다. 요건 이제 성학지묘 성현 도통, 그게 신안, 율곡이 이제 자기 말할 때는 신안이라 하죠. 그게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북희로부터 쭉 이제 요손해서 쭉 공자맹자해서 주자까지 내려오는 그 도통의 알맹이는 수기치인이라 하거든. 자기 몸을 닦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경세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까지 해야 그게 그 진정한 그 도학이 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와 치인을 반드시 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주자도 실제로 말년까지 끝까지 낮으나 높으나 계속 배설을 했었어요. 또 모함도 받고 엄청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 주자는 왜 그렇게 했냐? 수기와 치인 어떻게든
세상에 나와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기사칠론 등 이것은 수기 이론이죠. 수기도 아니고 수기 이론만 중시한다면 이런 기형적 도학이다. 완전한 도학은 어떻게 되죠? 수기에다가 치인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기사단 칠정론 등 수기 이론을 공부하는 것, 그것을 도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에 아니 옳습니다. 그것은 기형적 도학이라. 진짜 도학은 수기와 치인, 자기 몸을 닦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참여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치세의 실용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필제는 소학의 윤리를 실천하여 수기에 힘쓰고 또 문장을 잘하죠. 문장은 선비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 도구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돼야 치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글을 모르고 문서를 꾸밀 줄 모르고 또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모른다면 치인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정치적 실용 도구를 가지고 치인에 임하여 이제 예를 들어 함양군수나 뭐 선산부사나 지방직으로 자기의 그 말하면 자율권이 보장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선정을 베풀었죠. 백성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 다 보살펴서 이제 백성들이 함양군수를 끝냈을 때는 생사당에 모셔졌잖아요. 살은 사람을 사당에 모시는. 그리고 조정으로부터 고가 점수를 최상급을 받았죠. 정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도학자로서의 표준을 보여준 인물이다. 이러한데도 태계가 일시적으로 문장가라고 했다. 그것을 후학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악성 프레임을 씌워서 전필제의 본래 모습을 이제 가려버렸죠.